그 후에 해초도 고선지도 다 파미르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제가 오늘 파미르의 생태환경, 문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파미르 다녀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파미르의 감동을 간직하고요. 총 3번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일주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파미르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파미르 생태환경 전반적인 거죠. 그리고 문화 역사도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앙아시아사 전공자는 아닙니다. 고구려사 전공자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공부하시면 느끼겠지만 우리는 의외로 중앙아시아 지역, 나아가선 서아시아 지역까지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파미르, 말 자체가 신비하지 않습니까? 파미르, 뭔가 느낌이 상당히 다가오고 있어요. 음운상으로도 울리고 있습니다. 파미르, 이름도 독특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있죠. 파미르, 세계의 지붕. 아니 한반도에서도 그리고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세계를 전혀 모르는 우리 어린애들에게 세계의 지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파미르, 그러니까 이 가슴에 문신처럼 찍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미르 그러면 가슴이 떨린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가보고 싶어 하죠. 근래 들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온이 파미르 지역이다. 즉 파미르 고원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과 파미르 지역과 연관성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시대 때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쓴 부도지라는 책이 언젠가 발견이 되고 대중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부도지의 내용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역사 활동의 범주, 우리 민족과 연관된 범주가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사실력을 떠나서도 파미르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특히 그 마고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거기는 마고할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성의 존재라든가 또는 마고할미와 같은 성격의 존재들은 전 세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도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파미르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파미르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요. 일부 사람들은 정말 파미르가 우리 민족의 시온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상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 제1부이기 때문에 주로 냉정하게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자연 생태환경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큰 맥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국사를 이해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저 같은 역사학자 그리고 제가 고대사 전공자고요. 고구려 박사이고 고조선관들도 꽤 두꺼운 책을 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역사인데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중국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더 복잡해요.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적어도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던 모든 종족들과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혈연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는 유사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족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일단 강론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일단 큰 틀을 가지고 질서를 정한 다음에 그 틀 속에서 하나하나 부분을 맞춰가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라시아를 7개 쪽으로 구분합니다. 유라시아란 말 자체도 일반 역사학계와 좀 다르죠. 유럽 플러스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범주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또는 동아시아 문화와 연관시켜서 이해할 때는 적어도 서양 세력과는 좀 무관한 그리고 우리 언어상으로 알타이 문화권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범몽골로이드에 해당하는 지역 이 지역만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쪽은 현재 발칸반도 그리고 헝가리 이동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극동아시아까지가 되는데 극동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은 우리고요. 우리 옆에 감싸고 있는 것이 일본 열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사할린을 거쳐가지고 캄차카 반도가 있죠. 이런 지역을 유라시아 전체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도 저는 7개로 나눴는데요. 이렇게 유라시아 그래도 하나가 아니로구나. 크게 보더라도 7개의 전혀 다른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구나.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륙의 길만 생각하는데 바닷길도 있습니다. 저는 6개 정도의 길을 만들어서 동서를 나누고요. 그리고 남북의 길도 지금 하나씩 찾아가고 있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양 유라시아도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모여서 동쪽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동아 지중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코어에 있는 것이 물리 허브에 있는 것이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것이거든요. 이제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드려요. 이게 중앙아시아 전체의 문제입니다.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키르기스탄, 바로 아래 타지키스탄,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 우즈베키스탄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가고요. 파키스탄도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아시아, 센트럴아시아 그랬을 경우에 옛날 구소비에트 체제에 속해 있다가 독립된 나라들,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 그러지만은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볼 때는 한 7개 쪽으로 봐야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를테면 국가별로 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난다는 겁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자그마한 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크게 3개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필드로. 그렇다면은 중앙아시아는 얼마나 생태 환경이 복잡한가, 문화 환경이 복잡한가, 역사 환경이 복잡한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요 100개 이상의 민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해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 종족 개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파미르가 있는데 파미르는 중앙아시아 남쪽, 즉 인도 대륙과 중앙아시아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을 파미르 고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미르는 세계의 지붕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미르. 어떻습니까? 파미르.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오죠.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트라. 바로 그거죠. 태양신의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파미르는요 거의 대부분이 타지키스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타지키스탄이 남자 여자 값이 가장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특히 페르시아계 사람들도 있고요. 알렉산더가 진출했기 때문에 그리스인의 피도 섞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라든가 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자체가 범페르시아계 문화와 너무나 관련이 깊지만 특히나 파미르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랑 연관이 깊으니까 당연히 그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도 있었지만 역사상으로 기록이 돼서 그 위에 전달된 것은 바로 페르시아계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미트라, 파미르 이게 가장 일단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신 그러는데요.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게 조로아스터교예요. 짜라투스트라고 아시죠?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트맨 시리즈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시그널 뮤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목이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슈퍼맨, 초인,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가 탄생한 곳이 어디냐면 사실 파미르 언저리예요. 현재로서는 파미르의 서북부 지역과 그 위쪽 사이의 얼음에서 박트리아 지역에서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트라교는 조로아스터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신령스럽겠습니까? 이 파미르 자체가. 그래서 페르시아계 언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이 파미르를 전부 다 신령스럽게 생각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에 똑같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죠. 중국 지역과도 교류를 했던 그 안식국, 이게 파르티아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파미르를 굉장히 신령스럽게 경배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종교적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말로 산들의 기슭이다, 말이 맞죠. 사실은 이렇게 고대 언어들은 발음을 가지고 서로가 해석을 달려고 또 변천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까요? 파미르. 우리 파미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 아닙니다. 총룡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료 속에서 총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언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수경주죠. 수경에 관한 주, 물과 연관된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에 연관된 많은 강에 대한 해석도 여기 있는데요. 수경주에 보니까 총룡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총룡은 도낭의 서쪽 8,000리거리에 있는 높은 산이고 산 위에서 파가나무로 옛날에 총룡이라고 하였다. 파총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파미르 그랬을 때는 거기는 파가 많이 나는 것, 어쨌든 총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이 총룡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그만큼 총룡은 특별한 것이었었죠. 이게 그 후에 해초도 고선지도 다 파미르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승려들, 필그림들이 왔다 갔다 했고 군인들이 왔다 했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파미르에 관한 이야기들, 한자문에 보면 총룡으로 쓰여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승된 거죠. 우리가 직접 총룡에 가서 총룡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총룡이란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총룡, 파총자가 쓰는 거죠. 실제로 파가 납니까? 물론 일부 사람들이 파가 있다고 그래, 야생파가. 그런데 야생파가 조금 나는 걸 가지고 산의 명칭을 지었겠습니까? 그 신령스러운 산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미르, 아마 이 파미르란 음을 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자로 총이란 말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파미르는 특별한 곳이다. 거대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경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대를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높은 산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올림푸스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우리 백두산 또는 태백산이죠. 일본까지도 연결되지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산이란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가 없고 인간이 깃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하늘을 의지할 때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도 시온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신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우주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대가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있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두산입니다. 그 이전에 태백산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불암산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고구려 때는 개마산 또는 개마대산이라고 불렸던 이 신령스러운 산 하죠. 그런데 파미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산도 그렇지만 파미르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3년 만에 이번에 파미르를 일주했는데 보니까 눈들이 많이 녹아서 예전처럼 만년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좀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산산맥 그래요. 동서 길이가 2,500km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요, 천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산에는 하얗습니다. 한여름에도 거기는 만년설이 쌓여있으니까 천산이 가진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어요. 천산, 하늘천, 맷산자, 하늘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한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명칭이 없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천산 주변에 사는 거의 99.999%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동네마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각 있죠. 그러나 전체를 통괄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천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천산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어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앙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천산이란 산의 용어도 저는 탱그리 다르라고 보고 싶어요. 탱그리는 하늘이란 뜻이죠. 탱그리 칸, 징기스칸 때 마찬가지 탱그리 하늘. 그리고 달은 산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떤 데서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전화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지 음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양달 음달이라고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삼국유사의 고조선 조항의 단군에 관한 부분의 마지막에 보면은 단군은 산신이 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지명들이 뭡니까? 아사달, 금미달. 이때 달이 뭡니까? 이거는 산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산도 그들의 명중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데 혹시나 탱글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파미르도 당연히 페르시아인들이 불렀으니까 파미르. 그리고 아마도 그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불렀던 명칭들이 있을 것이고 그 명칭도 찾아주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힘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점령한다. 그 다음에 어느 일이 뭐겠습니까? 모든 명칭을 바꿔버리는 거죠. 지명부터 등등등등. 특히 그 지명과 연관된 그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묵은 기억들 그 집단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정신 이것까지도 점점 희석시키거나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일제가 한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싶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 파미르의 또는 천산의 원명칭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시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시온이라는 얘기도 해요. 구도제 근거에서.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인류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인류란 단어가 언제 만들어진 단어입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인류 그랬을 경우 인류의 정의를 내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류의 시온지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양보합니다. 적어도 호모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인류란 말을 쓸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직계 조성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고요. 바로 그 직전은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는 일종의 네안데르탈인까지도 포함하고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의 시온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시기별로 후기 구석기 시대 또 초기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모습을 띄었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정착생활을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농경을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그릇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보다 조직적인 신앙 형태를 가졌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민족의 기원지 그랬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의 기원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물론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이칼 기원설이거든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겠죠. 그리고 알타이도 있고 파미르까지 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를 낳게 한 바로 윗조상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행론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토대로 해서 주변의 여러 방향에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와서 들어온 거지만 그들은 결국은 섞여버리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계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유라시아 전 지역을 비교해 보시고요. 중앙아시아와 우리 한반도가 있는 남만주와 한반도들이 비교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요. 제 이론을 따르면 큰 8개의 방향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새끼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의 역사 공동체 편안하게 민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기원의 의미를 너무 부각시켜서 예를 들게 되면은 바이칼이다. 아니면 산동반대에서 건너온 동이다. 지금 얘기는 파미르다. 알타이다. 또 심지어는 동남아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 있다.
다른 겁니다.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액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8개 플러스 알파의 길을 통해서 왔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쯤 되면은 현재 우리 민족의 조상쯤으로 되는 사람들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이때 추정이라는 이유는요,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론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나 현재까지 역사계의 기본 이론에 따르면은 청동기 시대 중반쯤 되면은 우리 민족의 기본 핵이 형성됐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